네, 안녕하세요. 교육과정평가원 이승미입니다. 지금 저희 미래 본부에서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 올해 과제 중에서 특히 3가지 기본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연구들을 수행하였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연구의 스펙트럼이 좀 넓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약간 메타적인 측면이라면, 두 번째 측면은 특히 교과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 교과교육과정 문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정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통합운영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연구 제목이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 체제 구축 및 사회적 수용 제고 방안 탐색 연구입니다. 이 중에서 그 앞에 첫 번째 줄의 제목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두 번째 줄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적 수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거나 많이 담론화되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밀접하게 삶의 속에서도 어떤 사회적 수용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연구의 배경과 같이 국가교육과정의 어떤 개정 연구 관련된 변화가 1980년대에는 연구개발형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로 지역화 그리고 자율화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서 사회적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본격화되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사실 사회적 수용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기존에는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다양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이나 학교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까지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수용을 제고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까지를 우리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 깨알 만한 글자가 너무 작기는 하지만 여기에 연구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사회적 수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정 교육 과정의 취지 및 방향, 개정 내용, 개정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공감, 승인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이해, 공감, 승인하게 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국가교육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연구에 있어서도 조금 더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수용의 주체를 특히 국가교육과정의 개정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범위가 포괄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교육과정의 실행,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의 실행 지원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측면이 이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연관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정 연구 체제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그럼 개정 연구 체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라고 했을 때 1단계는 요구를 수용하고 그래서 개정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두 번째는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시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을 실행하고 실행한 실태들을 점검해서 다시 1단계로 완료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각 과정에서 다 사회적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여기도 너무 깨알만하게 제시돼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각 단계별로 개정 연구 체제와 더불어서 사회적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개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련 법규 및 거버넌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특정 어떤 기관이나 기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할 일이며, 그리고 사회적 수용의 주체
각 주체들이 아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체의 특성에 맞는 참여 지원이 필요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구축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구조들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어떻게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확산적 의견의 제시서부터 수렴적까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확산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 연구는 교과 특성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2015,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말하자면 특히 핵심 역량, 빅 아이디어 이러한 중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각 교과의 어떠한 그 고유의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정말 지도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적절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별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진술 방안과 적절히 잘 맞닿아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 그리고 더 나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과 관련하여서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모든 교과가 다 참여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고요. 일부 교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학과의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교과 특성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 교과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육적 가치가 무엇이고 그 교과의 내용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 교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을 오롯이 분석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성에 따라서 교육과정 내용 구성 방안 제시를 제안하고자 하였는데요. 내용 선정 관련하여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국어과의 예시입니다. 말하자면 국어과는 실천 기여의 측면, 교육 내용의 측면, 기반 지식의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교과 역량, 국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 이해, 맥락, 언어 수행과 관련하여서 명제적 지식, 전략적 지식, 절차적 지식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용을 선정할 때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가 고민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될까요? 이것도 또한 앞서 말씀드린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교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과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안을 한번 제안해 보았는데요. 지식 중심 영역에서의 내용 체계안이 있고요. 주제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의 경우를 보시면 위계화 방안을 보시면 음악가의 경우에는 음악 탐색, 음악 표현, 음악 해석 및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여져서 거시적으로 위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미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심동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들이 다 모여서 또한 정의적인 측면의 위계까지도 다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제시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교과의 내용 구성이 진술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 진술과 관련하여서 국어과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과는 그 언어 수행이 언어 이해와 맥락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진술할 때에도 언어 수행과 언어 이해, 맥락이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 성취 기준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성취 기준의 설치 의도, 주안점을 또한 제시하여서 독자의 이해 그리고 전반적인 이 성취 기준의 의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는
교과 교육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기초 연구가 조금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그 교과 교육 과정 문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의 실행 모형이라던가 평가 체제까지도 연결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의 그 교육 과정 실행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웹 기반 교육 과정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구입니다. 세 번째 연구는 초중등 통합 운영 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지원 방안 탐색입니다. 이 연구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전국의 2025년 4월 기준 통합 운영 학교가 138개입니다. 그 통합 운영 학교는 초중학교, 중고학교, 초중고학교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학교 유형은 초중학교이지만 초중고 유형의 학교도 전국에 6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학력 인구 및 지역 소멸 등의 위기의 문제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으로서 이러한 통합 운영 학교가 지금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서 이 연구는 과연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유형화하고 관련하여서 학교급 연계를 고려해서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방안을 탐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그 주요 결과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유형화한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합 운영 학교에서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는데요. 이때의 교육과정 통합 운영이란 학습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계열성을 고려하고 지역 및 학교, 학생의 특성에 맞게 학교급 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초중등 교사들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설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시면 교과 연계형, 창체 연계형, 범교과 연계형, 정규 교육과정의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서 그 면담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례들을 분석하여서 실질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냈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의 지원 방안으로 교육과정 연계 및 통합 운영과 관련하여서 공간 활용 및 공유, 그리고 교사 배치와 활용, 학교 및 교직원 문화, 행정 기타 사항 이러한 부분들을 다 통합하여서 그 통합 운영학교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총론과 교과의 측면에서 특히 국가교육과정에서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연구 개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합운영 학교를 위한 4가지 정책 제언과 9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는데요. 법 제도 및 교육과정 제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에는 아직 통합학교의 유형이 없습니다. 법에 없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도 부족한 점이 사실이어서 이러한 측면부터 시작해서 교원 및 인사제도의 개선, 그리고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제공, 그리고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종합적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는데요. 이것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희 센터에서의 3개 과제를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